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를 품은 호주의 동남부 지역이자 호주 동부해안 기준 과거 유럽인들이 최초로 정착했던 지역. 1965년 1월 11일 15살 소녀 크리스티는 자신의 베프였던 메리엣 그리고 그녀의 동생 4명과 함께 피크닉하기 너무 좋은 해변인 크로눌라 해변으로 떠납니다. 서프 뮤직과 해변의 매력에 푹 빠져있던 소녀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 해변을 놀러온 적이 있었는데 모처럼 동생들을 데리고 간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해변인데도 사람이 없어 횡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차까지 타며 왔는데 날씨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순 없는 법 때문에 6아이들은 조금이라도 피크닉을 즐기고자 해변에 자리 잡곤 점심 식사를 했고 그 후엔 산책하듯 완다비치 쪽으로 걸어갔죠.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는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강풍이 어찌나 몰아치던지 어린 동생들은 힘들다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이에 메리앤과 친구 크리스티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모래 언덕 쪽으로 동생들을 앉혀놓고 놓고 온 물건 가져올게 라고 말한 뒤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간다면서 크리스틴과 메리안은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거든요. 이에 메리안의 동생 피터가 누나 그쪽 방향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크리스틴과 메리안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 깨르르 웃으며 어딘가로 향했죠. 이것이 동생들이 크리스틴과 메리안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시간을 모래 장난치고 라디오 들으며 기다렸는데 누나들은 도통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혹시나 집에 먼저 가 있으면 뒤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싶어 어린 동생들은 집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나 메리안이 오지 않았죠. 그리고 비슷한 시간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소녀 크리스틴이 오지 않자 크리스틴의 할머니는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두 소녀가 발견되죠. 모래에 반쯤 파묻힌 채 죽어있는 크리스틴과 메리앤이 말입니다. 크리스틴의 할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다음날 해변가를 놀러온 스미스 씨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람이 모래를 반쯤 덮은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하늘 방향이 아닌 땅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에 무언가 잘못된 상황임을 직감한 스미스 씨는 근처 인명구조센터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모래에 파묻힌 채 죽어있는 크리스틴과 메리앤을 발견하죠. 시신의 상태는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메리앤은 칼 같은 것에 찔린 건지 몸 이곳저곳 너무나 많은 자상 흔적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심장을 노린 공격도 있었죠. 게다가 크리스틴의 경우 뭉툭한 무언가에 머리를 맞은 듯 두개골 골절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칼로 찔린 듯한 상처까지 있었죠. 이에 수사관은 범인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메리앤을 공격한 뒤 도망가는 크리스틴을 쫓아가 둔기로 가격 후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이후 크리스틴을 메리앤이 있는 곳으로 끌고 온 뒤 죽어가는 혹은 죽은 두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녀들을 찾아서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발견된 근처 모래들을 죄다 뒤집어봤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범행 단서는 찾을 수 없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해변은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방문한 사람도 적었기에 소녀들을 본 사람들도 몇 없었죠. 게다가 목격자의 증언이라 해도 애들을 보긴 했는데 그게 그 소녀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소녀들을 보긴 봤어요. 자꾸만 등 뒤를 돌아보며 걸어가길래 기억나는데 계속 돌아보는 것 치곤 그 뒤쪽에 누가 따라온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저도 관심을 안 가졌죠. 등과 같이 뭔가 애매하면서도 아쉬운 증언들 뿐이었죠. 때문에 당시 수사관들은 진짜 머리 아프면서도 열받았다고 해요. 쓸만한 증언, 확실한 범행 단서, 그 무엇도 찾지 못한 상황인 건 둘째치고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래로 덮어두고 가버린 범인이었기에 더 열받았던 것이죠. 최대한 들키지 않고자 범행을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잡히면 잡히고 말면 말라는 범인의 도발인데 이걸 못 잡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메리앤의 동생이자 같이 피크닉을 갔던 7살 울프갱이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그때 누나들 옆에 꽃게 잡던 형이 있었어요. 해변에서 놀고 있을 때 물고기 작살로 개 잡던 형이랑 누나들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형은 밝은 갈색 머리, 파란 타올,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칼집도 있었죠. 누나들끼리 어디론가 걸어갔을 때 그 형이 옆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형이 뭔가 계속 말 걸어도 누나들은 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형이 화나 보였어요. 이 말을 들은 수사관들은 곧장 이 젊은 남성을 찾고자 온 동네를 헤집습니다. 솔직히 밝은 갈색 머리에 집안에 물고기 작살 있고 그날 해변가를 들렀던 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았죠. 해변가라는 게 사실 이 동네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증언을 했던 울프갱은 범인의 얼굴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에 울프갱이 말한 형이라는 나이대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증언이 모두 맞긴 한 건지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당시 수사관들이 대충 수사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해당 사건은 수천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을 만큼 점점 규모가 커졌는데 사건이 발생한 1960년대 기술력으로는 그나마 수집한 단서와 용의자를 매칭시킬 수가 없었죠.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기로 합니다. 먼 훗날 이 단서에 남은 소량의 흔적만으로도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약 50년이 지난 2014년 DNA 증폭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량의 유전자 정보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에 수십 년간 보관했던 단서 중 하나인 범인의 것으로 추측되는 정액을 검사하고자 했는데 없었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어요. 이 정액을 보관한 연구소가 있었는데 리스트에는 보관 중이라 나왔지만 정작 찾아보니 없던 것이죠. 어쩌면 새로운 실마리를 줄 수 있을 중요한 단서였을 수도 있는데 다른 연구소에 보관 중인 건지 아니 현재 존재하긴 한 건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비록 분실되고 세월이 너무 흘러 품질 저하로 이어진 단서들도 많지만 사건 발생 60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뉴사우스웨일즈 미해결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평생 미제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던 우리나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기술의 발전으로 30여 년 만에 겨우 범인을 찾았습니다. 하루빨리 더 나은 기술이 또 다른 범죄를 해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다해변 살인사건이었습니다.